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3월의 시작부터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스모그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수요일까지 대기질이 계속 나쁠 것으로 예보해 국내 미세먼지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혈관이 수축하거나 혈압 변화가 심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신체 한쪽이 마비되거나 심한 두통 등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의 하늘은 물론 지난해 동계올림픽 개막 당일 평창의 하늘을 수놓았던 드론의 군집 비행. 수십 대의 드론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에는 첨단 기술이 필요한데요. 드론 군집 비행의 비밀에 대해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현장은 물론 증거 훼손도 심한 화재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데요. 다양한 과학 분석법을 이용해 화재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대검찰청 화재수사팀의 이야기를 사이언스 CSI 시간에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국은 이달 들어 연일 뿌연 스모그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수요일까지 대기질이 계속 나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베이징 하늘은 잿빛으로 뿌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나아지긴 했지만 베이징 지역에는 이미 지난 2일부터 대기질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나쁜 오렌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렌지 경보는 노인과 어린이들이 바깥 활동을 삼가야 하는 수준의 경보입니다. 夜里那个净化器一直是开着的，然后这几天出门也都经常一直都戴口罩。对，我这不老戴着口罩吗？不戴口罩我受不了，我有咳嗽。因为这雾霾太厉害了。 베이징 시내에는 모든 건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 바오딩시 등 중국 12개 시에는 베이징보다 더 심각한 대기질 상태로 최악의 적색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중국 당국은 춘절 기간 폭죽 사용과 춘절 이후 공장 가동 재개, 여기에 대기 정체와 같은 기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는 6일까지는 대기질이 계속 나쁠 것으로 예보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연일 극심한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전국 10개 시도 자치단체에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10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긴급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산업단지에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합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수도권에서 열흘 넘게 기승을 부리면서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관련 상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세먼지 관련 상품 매출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마스크 판매는 3배 이상 늘어난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청정기 판매 역시 크게 늘어서 1년 전보다 249%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세탁물 야외 건조가 어려워진 영향으로 건조기의 매출도 45%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교 기간을 2년 전으로 하면 공기청정기 매출은 1,400%가량 늘었고 마스크도 660% 급증했습니다. 추위가 풀리면서 그동안 미뤘던 야외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뇌졸중 발생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뇌졸중은 뇌 속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응급질환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옮겨 치료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뇌의 혈류 공급이 중단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회복은 어려워지고 합병증도 남게 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이 20% 정도이고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 시간 내에 혈관 막힌 걸 뚫어주지 않으면 그 신경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예방하고 막혔을 때 빨리 그거를 알고 뚫어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하겠죠. 추위가 심한 겨울철과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큰 환절기에는 혈관이 수축되거나 혈압 변화가 심해 뇌졸중 발생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체의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시각장애, 심한 두통 등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과 심장병, 당뇨병, 고지혈증 등 위험 인자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금 섭취를 줄이는 저염식을 실천해야 하는데 국물을 다 먹지 말고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공복에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것도 몸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뇌혈관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근 몽골과 베트남으로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과 국내 양돈 농가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여서 국내로 전파될 경우 돼지 사육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시아에서는 작년 8월 처음으로 중국에서 발생해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에서도 발병해 아시아에서도 3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은 모두 45개 나라로 집계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을 통해 직접 전파됩니다. 돼지만 감염되며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40도가 넘는 고열과 구토, 피부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열흘 이내에 폐사합니다. 하지만 치료법과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치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국내 양돈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어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들의 걱정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지난해 8월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던 중국인 여행객의 돼지고기 소시지에서도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중국이나 유럽, 아프리카 등지로 가는 여행객들에게 돼지고기 가공품의 반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도 중국과 베트남에서 오는 항공과 여객선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 출신 노동자들의 돼지농장 방문도 금지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 대뇌 피질 신경세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뇌연구원 코소도 요이치 연구팀은 물고기의 피부에서 추출한 콜라겐으로 만든 젤 위에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배양해 신경세포로 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콜라겐 젤의 강도를 인간 뇌와 비슷한 강도로 만든 결과 기존보다 뇌에서 지각과 기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뇌 피질 신경세포가 60% 더 생산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특정 신경세포를 대량으로 만들어 신경재생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국제 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도킹했습니다. 상업용 유인 우주선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7시 51분쯤 뉴질랜드 북부 상공 400km 궤도, 길이 8m의 흰색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국제 우주정거장 ISS와 도킹합니다.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27시간 만입니다. 이어서 해치가 열리고 ISS에 머물던 우주인들이 크루 드래곤 쪽으로 넘어갑니다. 랑데부 성공입니다. Congratulations to all of the teams who made yesterday's launch and today's docking a success. 크루 드래곤의 이번 첫 시험 비행에는 사람 대신 리플리가 탔습니다. 공상 과학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의 여주인공 이름을 딴 마네킹입니다. 리플리의 머리와 목, 척추에 장착된 센서가 오는 8일 대서양에서 여정을 마칠 때까지 모든 걸 기록합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 확보된 데이터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실제 유인 시험 비행인 데모2의 준비에 활용됩니다. 유인 우주 비행이 성공하면 2011년 이후 중단된 미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 프로그램이 8년 만에 부활하게 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미국 우주인을 ISS로 실어나를 민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와 보잉사에 모두 68억 달러, 약 7조 7천억 원을 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 3.1절 100주년이었죠. 예.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여러 기념식이 잇따랐는데요.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좀 이색적인 기념 이벤트가 있었는데 드론 군집 비행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군집 비행이요. 저희도 앞서 보도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천안독립기념관의 밤하늘을 드론이 수놓았죠. 네, 맞습니다. 이날 이제 하늘 위로 떠오른 드론 100대가 정말 일사불란하게 비행을 펼쳤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3.1절이라는 문구를 비롯해서 100주년 그리고 태극기, 한반도 모양까지 다양한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네, 아니 정말 좀 웅장하다라는 느낌도 들고 저거를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 이런 걸 드론 군집 비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드론 군집 비행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도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도 1,218대 드론이 군집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1,218대 사실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숫자의 드론이긴 한데요. 당시 올림픽 오륜기라든지 마스코트였던 수호랑의 모습을 다양하게 연출을 해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1,218대의 드론이 동시에 군집 비행을 선보인 것은 2016년 독일에서 있었던 500대 드론의 군집 비행의 기록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으로도 좀 감동이 좀 전해지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마치 별빛처럼 좀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당시 정말 5G 올림픽이다라는 명성에 걸맞는 그런 장관을 연출했었는데요. 이런 드론 군집 비행 이제 정부의 기념식뿐만 아니라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나 여러 행사들에서도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이 됐는데요. 우선 이 3.1절 100주년 드론 군집 비행하고 평창 때 있었던 드론 군집 비행의 가장 큰 차이를 좀 먼저 살펴보면 우선 동계올림픽의 드론 쇼는 미국의 인텔사,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3.1절 드론 군집 비행은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건데요. 순수 우리 기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드론 평창에서 있었던 드론 쇼의 경우에는 인텔사가 330g의 초소형 드론에다가 LED 조명을 탑재해서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조명처럼 별빛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인텔은 평창 동계올림픽 드론 개막쇼 외에도 여러 굵직굵직한 행사에서 드론 쇼를 선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지난해 열렸던 세계 가전전시회 CES에서도 드론 군집 비행을 선보였고요.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로 많이 손꼽히는 슈퍼볼 결승전에서 세계적인 팝 가수 레이디 가가의 공연에 드론을 띄워서 군집 비행을 선보임으로써 한 번 또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인텔이 이런 드론 군집 비행에서 좀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역시 3.1절 기념식 때 드론 군집을 순수 기술로 보여줬다는 걸 보면 마찬가지로 좀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드론 군집 비행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요. 그 다음이 중국인데요. 이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이 되는 기술이 바로 이 실시간 이동 측의 위치 정보 시스템 RTK GPS라는 겁니다. GPS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내비게이션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인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흔히 쓰는 기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GPS를 드론 군집 비행에서 사용을 하지만 단순히 GPS만 가지고는 군집 비행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GPS의 오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화면에서 군집 비행 많이 보셨지만 작은 오차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한 비행을 펼쳐야 되는데 GPS처럼 오차가 큰 기술을 가지고 했다가는 비행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오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때문에 GPS보다 조금 더 정교한 기술이라고 할 수
수 있는 RTK GPS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RTK GPS 이 기술 덕분에 거의 오차가 없이 정밀한 군집 비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기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RTK GPS는 이제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서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GPS 기술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네. 이와 이와 함께 지상에 고정으로 설치된 안테나를 하나 더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성에서 이제 신호를 받는데 여기에 하나 더 지상에 있는 안테나, 여기서는 지금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 RTK GPS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지상 안테나를 활용을 합니다. 이 두 개에서 모두 다 신호를 받기 때문에 둘을 통해서 조금 더 정교한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차 범위가 그렇죠. GPS의 경우에는 이제 오차가 10m 내외로 발생을 하는데 이 지상 안테나를 활용을 하게 되면 오차 범위가 센티미터 단위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연구진의 이야기를 잠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으로부터 보정 신호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그 보정 신호를 여러 대가 동시에 받으려면은 통신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신량을 최소화시켜서 지금은 배수하고는 무관하게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개발이 되는 상황이죠. 대수와 무관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정말 무한히 많은 그런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드론이 뭐 실종자 수색과 같은 그런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가 3.1절 100주년이었고 꼭 150년 전인 1869년 3월 세계 과학사에는 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인 드미트리 멘델레예프가 150년 전에 주기율표가 실린 논문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 외우느라 좀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든 지 꼭 150년이 되는 해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발표했을 당시에는 63종의 원소가 담긴 주기율표를 공개했습니다. 원자번호 1번인 수소부터 시작을 해서 규칙적으로 배열을 한 건데요. 각각의 원소를 이 원자량 증가 순서와 성질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가 당시에 이제 주기율표를 발표를 했을 때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까지 포함을 해서 빈칸을 남겨뒀는데요. 즉 이제 반드시 있어야 할 원소가 있는 것으로 그는 예측을 하고 이를 남겨뒀던 거죠. 그때 그가 발표했을 때 나이가 3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젊은데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빈칸이 있는 것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멘델레예프가 이 주기율표를 발표를 했을 때는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가 예측한 원소들이 이후에 속속 발견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이 이론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오늘날 주기율표에는 인공합성 원소 26종을 포함해서 모두 118종의 원소가 배열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90개 정도는 이제 자연에서 존재하는 원소들이고요. 나머지 20여 개의 원소는 연구자들이 연구실에서 개발한 인공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의 주기율표보다 이제 현재 있는 원소들이 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좀 생소한 원소들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소별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좀 재밌는 거를 살펴보자면 아까 뭐 자연에서 있는 원소가 있고 인공적으로 만드는 원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92번에 있는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우주와 자연에서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원소입니다. 그래서 92번 뒤에 있는 원소는 결국에는 자연에선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공 원소는 원소를 빠르게 가속하는 이 입자가속기 등을 통해서 강제로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원소를 새롭게 만들어냈을 때 이를 만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를 기려서 그 이름을 딴 원소를 이름을 짓게 됩니다. 실제로 원소 번호 101번은 멘델레비움이라고 해서 주기율표의 창시자인 멘델레예프를 기린 이름을 붙였고요. 95번은 미국 국가명을 딴 아메리슘, 96번은 퀴리 부인을 기려서 퀴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쉽게도 118개의 원소 중에는 아직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름은
없거든요. 아직 없군요. 네, 앞으로 이 원소와 관련된 화학적인 연구 그리고 입자가속기 등을 이용한 연구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름이 붙어있는 원소가 좀 주기율표에 들어갈 수 있기를 한번 다 같이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좀 한글 이름으로 된 그런 원소가 좀 나타난다면 118개가 넘는 이런 원소들 외우는 게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박람회 MWC의 최대 관심은 폴더블 폰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다른 신기술도 대거 선보였는데요. 액정 화면은 모자나 가방으로도 옮겨갔고 5G 로봇을 비롯한 신기술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수술이 한창입니다. 병원까지 옮기기에는 위급한 환자를 전문 의료진과 원격으로 연결해 치료하는 겁니다. 빠른 데이터 전송을 자랑하는 5G 기술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It's a 5G ambulance connected. What we are doing is that the ambulance that has a critical life to save. Going to the hospital, it's connected remotely with a specialist, a doctor. 모자에 설치된 액정에서 선명한 화면이 재생되고 여성용 핸드백도 커다란 화면에 수시로 디자인을 바꿔주며 패션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둥근 스피커에도 직접 노래를 골라 틀 수 있는 액정이 설치됐습니다. 이처럼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휴대전화나 태블릿에서나 보던 화면을 생활도구 어디에나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It's a display, functional display of 0.01 millimeter. Yeah, that's thinner than a sheet of paper. So we are able to produce a display thinner than a piece of paper, than a sheet of paper. TV도 접고 스마트폰도 접는 시대라면 키보드가 접히는 건 당연히 따라와야 할 기술입니다. 비닐 한 장 두께인 이 블루투스 키보드는 버튼만 누르면 막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터치펜도 더 이상 휴대전화나 태블릿에 직접 대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대고 쓰든 디지털 기기에 정확히 손글씨가 인식돼 필기나 그림으로 옮겨집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람들도 이젠 고민을 덜게 됐습니다. 액정에서 눈을 떼지 않고도 주변 상황을 함께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나왔지만 이런 기술까지 개발해야 하나 하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앞으로 통신사가 고객에게 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알리지 않은 통신사에 3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통신사 마일리지는 휴대전화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적립 후 7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지난해 4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1년 전보다 7%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3억 9천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남미와 중동, 아프리카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점유율 18%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애플은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17%로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것이 바로 수소산업인데요. 울산시가 이에 맞춰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전국 110개 기업이 동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환경적인 수소연료 전기버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시범 운행됐습니다. 엔진 없기 때문에 소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순발력도 좋고 또 성차감도 좋습니다. 국내에서 운행되는 수소연료 전기차는 승용차와 버스 등 900여 대 가운데 40%가 울산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수소연료 전기차를 생산한 지 6년. 울산시는 2030년에는 세계 최고의 수소 산업도시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수소연료 전기차 6만 7천 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 60개와 수소 배관을 200km 깔기로 했습니다. 한 해 수소차 생산량을 50만 대로 늘려 울산을 생산 거점 기지로 육성하는 데 수소 융복합 밸리를 조성하고 수소 공장 2곳을 증설하는 등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서면서 100여 개 기업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수소산업 인프라를 구축 기반으로 울산을 찾는 기업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여 세계적인 수소산업 중심 도시로 2050년쯤이면 전 세계 수소 산업 시장 규모가 2,40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 최고의 수소 도시가 되겠다는 울산의 도전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1주년 기념식에는 진전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이스트와 고려대, 성균관대를 2019년도 인공지능 대학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학에는 올해부터 5년간 90억 원씩 예산이 지원되며 올해는 각각 10억 원이 배정됩니다. 이에 따라 세 개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개설할 방침입니다. 화재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목격자도 찾기 힘들고 증거가 훼손되기 쉬워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CSI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대검찰청 화재 수사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기 수사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검찰청에 화재 수사를 전담하는 팀이 있다니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어떤 팀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대검찰청 화재수사팀은 일선 검찰청에서 화재나 폭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나 재판 중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그런 사건이 있을 경우에 수사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사가 화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기소한 사건을 재판 중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 지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팀에서는 그 의뢰 사항에 대해서 현장 감식, 재현 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감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화재를 수사한다고 하면 일단 소방서나 국과수 감식이 떠오르는데요. 화재 수사팀과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말씀하신 소방, 경찰, 국과수는 1차 초동 조사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그 현장에 투입되어서 발화 지점이나 발화 원인을 찾고 그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찾는 게 주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반면 화재 수사팀은 2차 감정 기관으로 형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피의자나 피해자의 행위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상태에서 유리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1차 초동 조사 기관에서는 그 유리 화재가 현장을 감식하고 하면서 이제 탄화 패턴을 분석하고 유류 성분을 감정해서 휘발유에 의한 방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검 화재 수사팀에서는 휘발유에 의한 방화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누가 이 불을 냈는지 그렇죠. 피의자나 피해자의 하상 부위를 분석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분석을 통해서 누가 휘발유를 뿌렸고 누가 착화를 했는지 이런 피의자와 피해자의 행위를 이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초동 조사기관과 대검 화재수사팀은 조금은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군요. 자, 2차 감정기관인 만큼 화재 사건이 대검 화재수사팀으로 넘어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 아무래도 현장에 대한 조사는 좀 불충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화재 발생 직후 현장 감식을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동 조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참고로 현장을 재구성하면 사건 발생 당일 있었던 일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화재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약 9년이 지난 후 재수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정집에서 불이 나 4살 아이가 숨진 사건으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형광등 누전에 의한 화재로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9년 후 당시 아이의 아버지와 동거했던 여성이 예.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투서를 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9년이나 지났으면 증거나 흔적 찾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으나 예. 나중에는 방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끝까지 아이 몸에는 휘발유를 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현장은 저희가 화재 발생 후에 방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화재 발생 직후 촬영한 사진과 비교하며 기둥과 벽 그리고 출입문의 위치를 특정하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뭔가요? 피해자는 화재 발생 당시 출입문에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탈출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침대 밑에서 발견되었음에도 화염과 반대 방향에서 두개골 개방 골절과 신체 소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좌측 머리 쪽에 휘발유를 뿌렸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난 현장에서도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아무리 오래된 현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앞서 현장 감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화재를 수사하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재현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재현 실험은 이제 매 사건마다 조금 다르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 우선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추정하는 사실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 누구의 말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주장과는 사실 상관없이 수사 기록상 확인되는 여러 사실과 화재 역학에 비추어 사건 발생 당일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실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피의자가 담뱃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담배꽁초 한 개를 놓고 불을 나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까지 두고 화재 발생 여부를 실험합니다. 이런 조건에 따라서 화재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한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건축물 내 화염 확산 속도 분석이라든지 실물 재현 실험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대학 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며 주로 FDS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FDS 프로그램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니스트에서 개발한 화재 해석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대학 연구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의뢰할 때는 객관적인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구획 공간의 크기, 가연물, 점화원 등 시뮬레이션을 위한 최소한 정보만 제공합니다. 화재의 성상이 어땠는지를 미리 알고 조건을 부여한다면 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동안 처리했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모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영했던 2011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동거녀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녀와 그 딸이 있는 방 앞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하여 두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도 없고 달라진 사실관계도 없음에도 갑자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은 양쪽 다리와 팔, 얼굴에 일부 화상을 입었을 뿐인데 재판부는 마당에 있다가 화재가 난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화상을 입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나타난 화상을 방화자의 화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밝혀내신 건가요? 일단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현장, 그 현장을 모델을 했습니다. 모델을 했고 그 안에 피고인이 뿌린 것으로 추정되는 휘발유의 절반을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착화를 하고 마네킹을 그 현장을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실험 결과 실험 세트 내부는 1000도 이상이 올라갔고 고온이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실험 세트를 통과한 마네킹은 마네킹에 설치한 온도 계측기는 900도 이상 온도가 상승했으면서 불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화재 현장을 통과했다면 피고인은 전신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러면 항소심에서 좀 결과가 뒤집혔나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그래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미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서는 우선 그 1차로 화재 역학에 따른 이론에 따른 감정서를 제출했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 실험 결과로 다시 감정서를 2차 감정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고 예. 파기환송심에서는 우리 팀 감정 결과와 법정 증언을 주요 이유로 삼으며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네, 정말 얘기만 들어도 어렵지만 그만큼 또 보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언제 가장 보람이 있으신지 짧게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화재 사건은 워낙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진실을 밝힌 게 쉽지 않습니다. 목격자는 없고 증거는 불에 타고 소화를 위해서 뿌려진 물에 의해서 현장에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재 사건은 전기, 화학, 물리, 건축, 심지어 법의학까지 관계되며 주변은 늘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 팀에서 작성한 감정서가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을 밝힘으로써 억울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마음을 풀어줄 수 있었다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그런 팀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노고에 대해 많이들 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네, 지금까지 대검찰청 화재수사팀 강정기 수사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국제 주기율표의 해입니다. 그런데 원소의 주기성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멘델레예프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보다 먼저 프랑스의 한 지질학자가 비슷한 개념을 발견했는데요. 멘델레예프의 위대함은 그가 여러 새로운 원소들의 존재를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주기율표는 아직 미완성 프로젝트인 만큼 현존하는 118개 너머의 원소들을 만나게 될 날도 기대해봐도 좋겠죠.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